미국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유럽을 간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취재 도중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BS 방송국의 수석 문화 프로그램 제작자 실비아 버그입니다. 20년 넘게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지만 최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청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비평가들은 제 프로그램이 식상하다고 혹평하고 있어요. 한밤중 PBS 방송국 15층 제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의 시청률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뒤로 젖혔을 때 문득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럽에서 바라본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흥분된 마음으로 밤새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장님께 새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실비야, 자네 정신이 있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해외 취재를 간다고. 예산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아.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국장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프로그램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 휴가를 내고 제 돈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국장님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가 승낙했습니다. 좋아, 자네 열정을 믿겠네. 하지만 결과물이 실망스럽다면 그땐 자네 책임일세. 취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선정하고 현지 문화 전문가들과 인터뷰 일정을 잡았어요. 미국 영화 상영관, 음악 공연장, 패션 매장 등을 방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옷가지들을 챙기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번 취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의 익숙한 풍경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취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화면 속 빼곡한 일정표를 보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 취재로 미국 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고 말겠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국적인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8시간의 비행 동안 꼼꼼히 준비한 취재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첫 목적지는 레스터 스퀘어의 한 영화관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유럽 프리미어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런던의 풍경에서 미국 문화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익숙한 브랜드들이 눈에 띄었지만 왠지 모르게 뉴욕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레스터 스퀘어에 도착하자 길게 늘어선 관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이 영화를 보러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한 영국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언제나 흥미진진해요. 특수 효과도 대단하고 스토리도 재미있죠. 그 순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미국 영화의 매력은 여전하구나.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의 의견은 달랐어요. 요즘은 미국 영화만큼 다른 나라 영화들도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특히 아시아 영화들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국 영화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프리미어 현장을 취재했어요.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와 열광적인 팬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할리우드의 힘이 강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미국 패션 브랜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럽과 아시아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한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층에선 한국 패션 브랜드가 대세예요. 특히 K-팝 아이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으려는 고객이 많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국 패션, K-팝, 이게 무슨 소리지?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왔는데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경쟁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BBC 방송국의 한 프로듀서와 만났습니다. 그에게 미국 TV 프로그램의 인기에 대해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드라마들도 여전히 인기가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의 성장세가 무서워요. 넷플릭스의 톱10을 보면 항상 한두 개는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취재 방향이 잘못된 것일까? 미국 문화의 영향력만을 쫓다가 더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급하게 한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획했던 대로 미국 문화 취재를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한류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국 일정을 마치고 파리 북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역사 내부 곳곳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했지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수록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도착해 걷기 시작했어요. 미국 패션 브랜드의 영향력을 취재하려 했던 제 원래 계획이 무색하게 거리는 K-팝 스타일로 꾸민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K-팝이었어요. 순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근처의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 전면에 K-뷰티 코너가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유럽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시나요?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피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들의 비결이 담긴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게다가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아닌 한국 연예인들이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니. 이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후에는 현지 문화평론가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문화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한국 문화가 떠오르고 있어요. 한류는 이제 유럽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 전반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 문화의 파급력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원래 계획했던 미국 문화 취재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 새로운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을 바꾸는 큰 흐름이라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국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유럽에서 한류 열풍이 믿기 힘들 정도로 거셉니다.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실비야, 자네가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담아내게.
오히려 이게 더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류 열풍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미국 문화의 위치.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뤄보는 건 어떤가? 이 대화 이후 저는 취재의 방향을 크게 선회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한류 현상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미국 문화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다음 목적지인 베를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첫날, 현지 K-팝 팬클럽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놀라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한 독일 소녀가 대답했어요. K-팝 가사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독학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한국어 학습 영상도 많아서 배우기 쉬워요. 그들의 열정에 감탄하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팬클럽 회장인 안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퍼포먼스, 패션, 뮤직비디오의 스토리텔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요. 게다가 아이돌들의 성실함과 팬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팝스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남성 팬이 대답했어요. 물론 미국 팝도 좋아해요. 하지만 K-팝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K-팝 아이돌들의 무대는 정말 완벽해요. 노래, 춤, 표정 연기까지 모든 게 훌륭해요. 게다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특별해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미팅에서는 직접 대화도 나누죠. 이 말을 듣고 미국 팝스타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K-팝은 그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미국 대중문화의 자만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에 안주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현지 대학의 한국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한류 덕분에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류의 영향력이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취재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는 한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인기를 넘어 언어 학습,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리고 학문적 관심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세계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것일까? 다음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한류 열풍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첫날, 한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오늘의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두 젊은 이탈리아 여성이 열띤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런 잔인한 내용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믿기 힘들어. 맞아. 나도 놀랐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곳인가 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국 드라마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실례합니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문화를 취재 중인 미국 기자인데
혹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이 오징어 게임 외에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같은 로맨스 드라마부터 비밀의 숲 같은 스릴러까지 폭넓은 장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한국 콘텐츠의 폭넓음에 감탄하고 있어요. 다른 여성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 좋아요. 가족 간의 따뜻한 정, 현대적인 도시 생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런 모습들이 매력적이에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하나의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만남 이후 저는 현지 영화제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최근 유럽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유럽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 세련된 영상미, 그리고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탈리아의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2년간 한국 드라마의 시청 시간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아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한국 콘텐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창구이자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류의 표면적인 인기만을 보려 했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프로그램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한류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 문화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적 교류와 이해가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로마의 한 영화관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객들 사이에서 미국 액션 영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문득 제가 원래 취재하려 했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한류 현상. 영화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영화의 인기가 급증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문화의 아성이라 여겼던 영화 산업에서 한국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의문이 생겨 현장의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영화는 신선해요. 할리우드의 클리셰에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제공하죠.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기자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로마의 한 음악 페스티벌을 찾았습니다. K-팝 공연과 미국 팝스타의 공연이 같은 날 열리고 있었어요. K-팝 공연장은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미국 가수의 공연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순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미국 음악이 훨씬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상을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취재할 기운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이탈리아 음악 평론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흥미로운 광경이죠? 이게 바로 문화의 역동성입니다. 한 문화가 영원히 지배적일 수는 없어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의 말에 제 편견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제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유럽의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미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며 두 문화의 경쟁과 공존을 실감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고객들은 K-팝 아이돌이 입는 한국 브랜드를 더 선호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브랜드의 클래식한 매력을 찾는 고객도 많죠. 이 말을 듣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문화의 성공이 반드시 다른 문화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에는 현지 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교수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류의 성공은 문화적 혼종성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서구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이는 글로벌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미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단순히 경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취재의 마지막 목적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한류와 관련된 마지막 취재를 진행하고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마드리드 시내 중심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한국 음식점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한류는 미국 문화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우연히 한 작은 갤러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국 현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던 중 한 스페인 미술학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 미술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류가 단순히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예술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현지 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 교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페인 교수의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그의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류의 진정한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한류는 서구 중심의 문화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글로벌 문화 지형을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한류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인기나 경제적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하는 새로운 흐름이었던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미국 문화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한류 열풍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문득 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문화의 교차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물결로 정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문화와 한류, 그리고 다양한 지역 문화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형성해가는지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문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어요.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도구이며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었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담아낼지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증진,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가능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유럽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미국인들도 우리 문화에 대해,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 한류의 발원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주말 이른 아침,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고 그 모습을 목격한 프랑스 여대생 한 명이 몰래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한국 유학생들이 도착한 장소에서 프랑스 여대생은 경악을 하고 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고 다이토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카밀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서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적인 문화, 예술, 철학,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 중 하나예요.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며 이곳은 패션과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죠. 파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세계적인 와인과 요리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작가들을 배출하며 전 세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죠. 그런 프랑스에서 몇 년 전부터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좋아했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퍼지면서 더욱더 한국 문화 콘텐츠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문화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한국인들에게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부터 한국인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한국인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친구 술리 때문이에요. 술리는 중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에 프랑스로 유학을 왔는데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집도 저와 가까운 곳에 살아서 오랫동안 교류했던 친구예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프랑스 소도시도 함께 여행하며 우정을 쌓아갔어요. 술리는 제게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중 한국 이야기도 있었죠. 예전에 한국은 지금과 달리 굉장히 못 살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자만심이 가득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여러 번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의 한류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한국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리와 저는 대학도 같은 대학으로 입학해서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제가 다니는 다이도트 대학교는 파리 7대 학교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대학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외국인 학생이 있고 한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 유학생들을 봤을 때는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청결하고 피부도 투명해 보였죠. 백인들이 하얗다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들의 피부가 백인보다 하얀 것 같았고 투명하면서 맑아 보여서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초반에는 한국 유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순리가 한국인들을 싫어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한국인들은 정말 예쁜 것 같다고 순리 앞에서 칭찬했어요. 그러자 순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어요. 한국인들이 모여서 우리 프랑스를 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순리와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들도 함께 들었다고 제게 말했어요. 여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같은 말을 하니 진짜라고 믿었고 우리나라에 자부심이 있던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 순리는 한국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순리의 비난에 저는 한국 유학생을 향한 호감도 사라지고 점점 더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유학생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유학생을 마주쳐도 다가가지 않고 못 본 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저를 보면 항상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을 저는 외면하지는 못하고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친절함과 선해 보이는 인상에 진짜 모여서 프랑스를 욕한 게 맞을까 의심은 조금 들었지만 제가 보았던 순리는 괜찮은 친구였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게다가 여러 중국 유학생들도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국 유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데도 순리는 듣기 싫을 정도로 제게 한국인들의 안 좋은 점을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음흉하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외로 유학 보낸다는 말도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세뇌가 되었었나 봐요. 한국 유학생들은 유럽 친구들과 다르게 앞에 잘 나서지 않고 조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학교 안에서도 상위권의 학생들 중 한국 유학생 비율이 많았어서 순리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완전하게 편견을 가지고 한국 유학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처음 봤을 때처럼 한국 유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음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랬던 제가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항상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고 예쁜 레스토랑이 보이면 그곳에 앉아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며 아침을 즐겨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야외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서 아침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는 햇살 가득한 날이 많지 않은데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가득해서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아침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제가 있는 카페에 한국 유학생 3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저도 가볍게 눈 인사 정도만 하고 다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소리치며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의 옆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남성은 소매치기였는데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순식간에 소매치기는 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저와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뛰었어요. 한참을 따라가니 소매치기는 휴대폰을 던지고 달아났고 조금 깨지긴 했지만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소매치기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세금, 수입 관세 등이 높아서 휴대폰이 굉장히 고가라 저는 하나의 휴대폰을 오랫동안 사용해요. 도난당할 뻔한 휴대폰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이라 정말 다행이었죠. 이전에 휴대폰을 7년 동안 사용했는데 여기저기 깨지고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큰 맘 먹고 구입했거든요. 게다가 휴대폰에는 중요한 파일과 사진들도 많아서
도난을 당했다면 절망했을 거예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저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본인 일인 것처럼 전부 저와 함께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한참을 뛰어서 모두가 땀범벅이었어요.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 한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 유학생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권유하니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유학생들과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대화했을 때 굉장히 달랐어요. 순리가 말한 것과 달리 한국 유학생들은 자만심이 가득해 보이지 않았고 프랑스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란 아름다운 나라에서 공부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들을 칭찬하고 많이 알고 있었죠. 프랑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무시한다기보다 오히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순리의 말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들은 정말 프랑스를 사랑하는 친구들 같아 보였지 프랑스를 험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리와 오랫동안 교류했고 순리가 제게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 유학생들 중에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순리와 오랜 시간 교류했고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순리를 믿고 있었죠. 도난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친근하게 먼저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되었죠. 순리는 제가 한국 유학생들과 어울리는 게 싫었는지 한국 유학생과 있을 때면 표정이 굳었고 여러 차례 한국인들의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순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들 중에서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은 한국인들도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친해진 한국 유학생들을 소개해 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봤죠. 그때마다 순리는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싫다고 말하며 거부했어요. 그런 순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솔직히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순리와 친하다고 해도 순리가 제 친구 관계까지 계속해서 간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저도 순리의 친구 관계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순리는 점점 제 앞에서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3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프랑스를 욕한 한국인들 중 그 학생들이 같이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죠. 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순리는 귀를 닫은 채 한국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험담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났지만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었기에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고 제 말을 무시하고 간섭하려는 순리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과는 계속해서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주말의 특정한 시간대에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약속을 잡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별거 아니라며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서 참았는데 궁금함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주말 이른 아침에 혼자서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카페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서는 저와 교류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궁금함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파리 18구역으로 가고 있었죠. 그들이 도착한 장소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고 학생들뿐 아니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인들도 보였어요.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다 같이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남성이 박스를 열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봉투와 집게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봉투와 집게를 받은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역을 나눠서 움직이는 모습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흩어졌고, 집게와 봉투를 나누어 준 남성만 혼자 남아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남성에게 다가가 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건지 물어보았는데, 그 남성이 말해준 건 경악할 만한 사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파리 북동부에 위치한 라 샤펠 지역의 불법 투기로 발생한 쓰레기산 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쓰레기 수거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지역을 청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도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예전이긴 하지만 지역신문뿐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조명받았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한국 유학생들을 만났을 때 굉장한 일을 하는데 왜 숨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대단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물어봐도 숨기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러자 한국 유학생들은 아침에 운동 삼아 잠시 하는 거고 정말 별거 아니라며 오히려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인들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흉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본인의 선행이나 성취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같이 봉사를 시작했고, 함께 다니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알려주는 봉사도 하고, 현지 병원, 노인요양원 등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순리의 말을 믿고 한국인들에게 선입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자부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니었죠. 만약 한국 유학생들이 카페에서 소매치기 잡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오해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먼저 저와 친했던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친한 친구들을 가장 먼저 초대한 이유는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순리와도 친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친한 친구들에게 전달했는데 친구들도 제가 말한 것들이 정말 사실이냐며 경악을 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이 했던 봉사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런 굉장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 유학생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순리에게까지 들어갔나 봐요. 최근에 중국 유학생들이랑 다니느라 자주 못 보고 지내던 순리가 갑자기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순리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한국인들을 오해한 것 같다며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전달했어요. 당연히 순리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 유학생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칭찬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순리는 인상을 쓰더니 저에게 바보라며 제가 음흉한 한국인들 속임에 넘어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미개한 나라라고 말했다며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순리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죠. 프랑스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건 순리 너 아니야. 나는 살면서 아무한테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 한국 유학생들이 프랑스를 미개하다고 말한 것도 내 입에서 처음 나왔고 지금도 너만 나에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내가 욕했다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너의 중국인 친구들과 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 앞에서 지금 말한 이야기 그대로 해봐. 제 말에 술리는 눈이 커지며 한국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술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술리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너 같은 사람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게 후회된다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제가 크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술리는 저를 한참을 바라보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후로 더 이상 술리와는 교류하지 않게 되었어요. 술리는 학교에서 마주쳐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술리에게 속은 저도 바보 같고 자괴감이 들어서 크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술리에게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술리를 무시하고 제 친구들과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말에 같이 봉사도 하고 근교 유럽 국가도 여행 다니고 함께 공부도 하며 굉장히 친해졌어요. 저는 나중에 조심스럽게 한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예전에는 한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고백을 했고 술리의 이야기도 말했어요. 제 말에 한국 유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라면 굉장히 화가 나서 술리를 당장 찾아가 따졌을 게 분명한데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가서 화내봤자 감정만 더 상할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거짓말로 속인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로 인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친구들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도 시청하고 음악도 듣고 한식으로 파티도 하며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들이 정말 맛있는데 이제서야 먹어본 게 정말 후회가 될 정도예요. 지금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프랑스 친구들도 지금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죠. 편견 없이 바라보는 한국은 정말 굉장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는데 많이 기대가 돼요. 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싶고 특히 롯데월드 타워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롯데월드 타워라는 곳이 에펠탑보다 높다고 말해줘서 정말 궁금해요. 유럽에서는 그런 높은 건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